인생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체코에서 온 28살의 한 여성이 단 한 번의 여행으로 인생 전체가 뒤바뀌었어요. 정치적 불안과 개인적 상처 속에서 도망치듯 떠났던 한국.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한 노인과 한 도시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테레사 노바코바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태어난 체코가 아닌 한국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엔 단지 1년만 머물 생각이었죠. 그런데 운명은 제게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내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기적이었어요. 제가 죽고 싶을 만큼 절망했을 때 한국의 한 할아버지가 내게 손을 내밀었죠. 그리고 그 손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깊은 상처를 간직한 채 이국 땅에 발을 디딘 한 여성과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한국 노인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 숨겨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노인은 어떻게 이방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은 한국 부산입니다. 저는 체코에서 정치적 불안을 피해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나라가 제 고향이 됐습니다. 가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여전히 프라하의 제 침대에 누워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아파트 단지와 아침마다 들리는 한국어, 라디오 방송이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건 꿈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한국에 살고 있죠. 1년 전 저는 이곳에 잠시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영어 교사로 경험을 쌓고 언젠가는 체코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인천공항의 찬란한 불빛, 낯선 한글 간판들, 그리고 제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한국어의 물결. 모든 것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낯선 땅이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줄 거라는 사실을요. 부산 해운대구의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던 그날 저는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여기서 어떻게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국제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게 된 저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었죠. 하지만 첫날부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동료 교사들은 빠른 한국어로 말했고 학부모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의문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 외국인은 왜 여기 있는 거지? 제 첫 한국 아침 식사는 학교 구내식당에서였습니다. 김치, 된장국, 그리고 생소한 반찬들이 가득한 쟁반을 들고 저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망설였죠. 모든 테이블은 이미 한국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음식을 먹으려 했어요. 하지만 젓가락질이 서툴러 밥알을 계속 떨어뜨렸죠. 그때 한 여교사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어요. 포크 줄까요? 영어로 말이죠. 그 순간 느꼈던 창피함이란. 하지만 그 교사의 작은 친절은 제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첫 주는 악몽 같았어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리움. 밤마다 저는 체코에 있는 가족들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괜찮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웃으며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한국 생활 2주째, 저는 처음으로 학교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산의 거리를 걸으며 느낀 것은 이상한 안전함이었어요. 체코에서는 항상 주의를 경계해야 했죠.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시위와 때로는 폭력적인 충돌이 일어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부산에서는 그런 공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낯선 나라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 하지만 여전히 이곳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죠. 이 낯선 땅이 곧 저의 새로운 고향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체코에서의 제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프라하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자랐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심각해진 정치 갈등으로 인해 캠퍼스가 시위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때 일어난 시위 도중 저는 부상을 입었어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끼어 최루탄에 맞은 것입니다. 테레사, 빨리 피해. 친구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무작정 뛰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큰 소리만 들려도 몸이 굳어버리는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어요. 심리상담사는 이를 PTSD라고 불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런 불안은 계속되었어요. 프라하 카렐대학교 언어학과에 입학했지만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수업 중 갑자기 패닉 발작이 일어나기도 했죠. 친구들은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테레사와 있으면 너무 긴장돼. 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졸업 후에도 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언어학 전공자로서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웠고 정치적 견해 때문에 몇몇 회사에서는 저를 꺼리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고 미래는 불투명해 보였죠. 그 무기력한 나날 속에서 저의 유일한 위안은 한국 드라마와 K-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본 드라마였지만 점차 저는 그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화면 속 한국은 평화롭고 안전해 보였죠.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무엇보다 정치적 충돌이나 시위가 없었어요. 저 나라는 어떨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 속 세계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곳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 국제교육기관에서 한국 영어 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죠.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니? 영국이나 미국은 어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1년만이에요. 경험도 쌓고 새로운 세계도 볼 수 있잖아요. 결국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허락해 주셨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프라하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구시가지의 불빛, 불타바 강의 잔잔한 물결, 그리고 멀리 보이는 프라하성. 이 모든 것을 1년 동안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 희망도 있었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죠.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건강하게 지내. 자주 연락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이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공항 직원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평화로움이었어요. 체코 공항에서는 항상 느껴지던 긴장감이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노바코바 씨, 맞으신가요? 출구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한국인 여성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보낸 김미연 코디네이터였죠. 그녀는 영어로 인사했지만 억양이 너무 강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테레사입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미연 씨는 저를 공항에서 기차역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산까지는 KTX로 가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해요. 그녀가 설명했죠. 기차를 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높은 아파트 단지들,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 그리고 곳곳에 펼쳐진 논과 밭.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국어 할 줄 알아요? 미연 씨가 물었어요.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거의 몰라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 미연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학교에서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게 좋을 거예요.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미연 씨는 저를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1년 동안 지낼 곳이에요. 마트는 건물 앞에 있고 학교는 걸어서 15분 거리예요. 방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 책상, 작은 주방 공간이 전부였죠. 창문으로는 낯선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미연 씨가 떠난 후 저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죠. 낯선 나라, 낯선 도시, 낯선 방. 모든 것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왜 여기 왔지? 스스로에게 물었죠. 다음 날 아침 미연 씨는 저를 학교로 데려갔습니다. 부산의 거리는 분주했어요. 자동차, 오토바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학교는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교문에는 부산국제학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가르칠 교실이에요. 미연 씨가 2층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밝고 깨끗한 교실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영어 알파벳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영어 기초부터 가르치시면 돼요. 첫 수업은 혼란스러웠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긴장했죠. 헐로, 마이 네임 이즈 터리서. 제가 말하자 아이들은 일제히 안녕하세요, 테레사 선생님.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반응에 저는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이들은 제 영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그들의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결국 그림을 그리고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했죠. 수업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교사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며 식사를 즐겼죠. 저는 그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첫 주는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밤 저는 울면서 잠들었죠. 화상통화로 부모님께 한국 생활이 어떤지 물으실 때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아이들도 귀여워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죠. 외로움, 좌절감, 그리고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어느 날 학교 복도에서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은 노인분과 마주쳤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죠. 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영어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Can I help you?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하셨어요. Yes, I'm looking for the principal's office. I have an appointment. 저는 그를 교장실로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학교에 새로 오셨군요? 할아버지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체코에서 왔어요. 영어 교사로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체코. 아름다운 나라죠. 저는 젊었을 때 프라하에 간 적이 있어요. 교장실 앞에서 헤어질 때 할아버지는 명함을 건네주셨습니다. 박민호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명함에는 박민호 마이너스 은퇴한 소아과 의사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명함을 받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 생활 3주차,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고통이었죠. 아이들은 귀엽지만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동료 교사들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식사를 해야 했고 퇴근 후에는 텅 빈 원룸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테레사 씨, 괜찮으세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죠. 네, 괜찮아요. 적응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서 거짓말이 느껴졌을 겁니다. 교장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도울게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한국 병원에서 저에 대한 불만을 직접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두 교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한국어는 아직 초보 수준이었지만 외국인, 도움 안 됨, 왜 여기 있는지 같은 단어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짜 쓸모없어. 애들도 못 가르치고.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말이 제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저는 빠르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만두자. 체코로 돌아가자.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한 학생이 도로로 뛰어들었어요. 다가오는 차를 보지 못한 것 같았죠.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아이를 끌어당겼습니다. 차는 급정거했고 우리는 가까스로 사고를 면했어요. 괜찮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죠.
그 아이는 놀라서 울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비켜주세요. 의사입니다. 박민호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빠르게 상태를 확인하셨죠. 다행히 외상은 없네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봐야 할 거예요. 아이의 부모님이 도착하고 상황이 정리된 후에도 박 할아버지는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용감하셨어요. 테레사 씨. 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제가 놀라서 물었죠.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어요. 지난번에 학교에서 만났잖아요. 기억 안 나요? 할아버지는 제가 많이 흔들려 보인다며 차 한잔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근처 카페로 향하는 동안 저는 아직도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썼어요. 정말 놀랐어요. 아이가 다칠 뻔했어요. 제가 말했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테레사 씨가 더 대단한 거예요.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구했으니까요. 카페에 앉아 우리는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민호 할아버지는 40년간 소아과 의사로 일하셨고 5년 전에 은퇴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어요.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가끔 학교에 의료 자문을 해주기도 하죠. 제가 한국에 온 이유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한국 생활이 쉽지 않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의 따뜻한 이해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한 달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죠. 미안해요. 저는 얼굴을 돌렸지만 할아버지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예요. 그의 말에 저는 더 많이 울었죠.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기다려주셨습니다. 제가 진정되자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젊었을 때 외국에서 산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했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언어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은 차갑고 매일 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친구들을 만났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대화를 마치고 할아버지는 저를 원룸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혼자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를 건네주셨습니다. 한국이 아직은 낯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만난 이 할아버지의 따뜻함이 제 마음에 위안을 주었죠. 처음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버틸 수 있을지도. 다음날 학교에서 저는 어제의 사고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테레사 선생님이 정우를 구했다면서요? 동료 교사가 물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은 제 용기를 칭찬하셨고 학생들은 박수를 쳤어요. 갑자기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 할아버지는 다시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부산을 좀 구경시켜주고 싶어요. 그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퇴근 후 할아버지는 저를 부산의 여러 곳으로 데려갔어요. 해운대 해변, 감천문화마을, 그리고 용두산 공원 등을 구경하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어려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대신 저한테 체코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언어 교환이 시작되었어요. 매주 토요일 저는 박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해운대구의 아담한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집안에는 책이 가득했고 벽에는 세계 각국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여행 좋아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다녔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추억만 남았죠. 한국어 수업은 재미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가르쳐 주셨고 제 실수에도 늘 격려해 주셨죠. 괜찮아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2주 만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 달 후에는 학교에서 기본적인 업무 지시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단순히 언어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화, 예절, 그리고 역사까지 알려주셨죠. 한국인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해요. 그의 말씀대로 저는 한국의 아픈 역사와 빠른 발전 과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이 나라에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저에게 물었어요. 체코로 돌아갈 생각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당연히 예라고 대답했을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도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저의 대답에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한국 생활 3개월 차, 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학교에서의 수업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제 수업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동료 교사들도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동료로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박민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뿐만 아니라 종종 학교에 들러 저를 응원해 주셨죠. 오늘은 어땠어요? 힘든 일 없었어요? 그의 질문은 항상 따뜻했고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할아버지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부산 시내를 벗어났어요. 도착한 곳은 부산 평화공원이었죠. 한국 전쟁과 관련된 전시관이었습니다. 입구에서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기 오는 건 항상 힘들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곳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시관 안에는 625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폐허가 된 마을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그리고 전장의 참혹함. 모든 것이 생생했죠. 할아버지도 전쟁을 경험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전쟁이 끝날 무렵에 태어났어요. 직접적인 기억은 없지만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시절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전쟁 생존자들을 만났어요. 마지막 전시실에는 한국의 재건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사였죠. 보세요. 이게 한국인의 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체코와 한국, 두 나라는 다른 듯하면서도 너무 비슷하다. 전쟁의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국민들의 강인함. 그건 제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다음으로 할아버지는 저를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국제시장은 활기차고 다양한 물건과 음식으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호떡가게로 안내했죠. 이건 꼭 먹어봐야 해요. 뜨거운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설탕과 견과류의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어요. 제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 다방에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테레사 씨, 한국에서 어때요? 아직도 힘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테레사 씨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커피를 마시면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의대에 진학한 이야기. 미국으로 건너가 의학을 연구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소아과 의사로서 많은 아이들을 치료했던 이야기까지. 왜 다시 한국으로 오셨어요? 미국에 남아있는 게 더 편했을 텐데.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고향은 어디에나 있지만 내 뿌리는 여기 있으니까요.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박민호 할아버지는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스승이자 제 삶의 이정표 같은 존재였죠.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여러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경주의 불국사, 통영의 미륵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그 여행을 통해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경주 여행이었어요. 불국사의 석탑 앞에서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탑은 1000년이 넘었어요. 수많은 전쟁과 재난을 견디고 여전히 서 있죠. 그의 말에서 저는 깊은 의미를 느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티면 결국 이겨낼 수 있어.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처음으로 체코에 있는 부모님께 솔직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이제 한국이 좋아졌어요. 여기서의 삶이 점점 의미 있게 느껴져요. 화상통화 속 부모님은 놀란 얼굴이었지만 제 목소리에 진심을 알아차리셨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이 조금 풀렸죠.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하단다. 할아버지와의 관계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점점 더 적응해 갔어요. 학교에서도 제 역할이 늘어났고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특히 저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한국 아이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국제적인 시각을 길러주는 수업이었죠. 한국 생활 6개월 차,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하고 버스 기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제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박민호 할아버지가 계셨죠.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이미 체코로 돌아갔을 겁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저를 자신의 집 근처 작은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벚꽃이 만발한 봄날이었죠. 곧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되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앞으로의 6개월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한국에서. 한국 생활 7개월 차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학생이 갑자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목이 부어오르고 호흡 곤란 증상까지 나타났죠. 다른 교사들이 당황하는 사이 저는 침착하게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유럽에서 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에피펜 있어요? 제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재빨리 교무실로 뛰어가 응급키트를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그 안에 에피펜이 있었죠. 저는 아이의 허벅지에 주사를 놓고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천천히 숨 쉬어. 괜찮을 거야.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 말을 걸었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제 신속한 대처에 놀라워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위험한 상황을 넘겼네요. 어디서 응급처치를 배우셨어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다행이네요. 그 사건 이후 학교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장 선생님은 제게 직접 감사 인사를 했고 학부모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죠. 테레사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무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진정한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 할아버지에게 이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죠. 보세요. 제가 뭘 했어요? 테레사 씨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그의 칭찬에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을 가르치는 프로젝트였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박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차분히 설득했죠. 이건 누구나 알아야 할 생존 기술이에요. 언제 어디서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테레사 선생님이 직접 주도해보세요. 그렇게 저는 정규 수업 외에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응급처치 매뉴얼을 만들고 실습 교육도 진행했어요. 학생들은 이 새로운 수업에 큰 관심을 보였죠.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한 달 만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집에서 동생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를 실시해 위기를 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학생의 부모님은 학교에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고 지역 신문에까지 이 이야기가 실렸죠. 테레사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동료 교사들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진심 어린 인정에 저는 감동했어요. 더 이상 외국인 교사가 아니라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어느 날 박 할아버지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음 주에 제 손녀가 서울에서 내려와요. 테레사 씨를 만나고 싶어 하더군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할아버지의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렜죠. 이것이 저의 한국 생활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주말 저는 설렘과 긴장을 안고 박민호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어요. 문을 두드리자 예상치 못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제 앞에 서 있는 건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할아버지를 쏙 빼닮은 눈매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이에요. 할아버지의 손녀죠.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레사예요.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했거든요. 할아버지가 테레사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나오시며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벌써 인사를 나눴군요. 좋아요.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의학서적과 문학책들이 가득했죠.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준비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웃으셨어요. 요리가 취미예요. 특히 손녀가 올 때는 더 신경 써서 준비하죠. 지영이 덧붙였어요. 할아버지 요리는 정말 최고예요. 어머니보다도 더 맛있다니까요. 물론 어머니한테는 비밀이에요. 식사 시간은 즐거웠어요. 지영은 서울의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밝고 활기찬 성격은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죠. 특히 우리 둘 다 외국 생활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한국어 많이 늘었겠어요. 지영이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덕분에 이제 간단한 대화는 문제없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지영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이제 한국어로 말해봐. 테레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지영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테레사 씨,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해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떡볶이요. 매운데 정말 맛있어요. 지영과 할아버지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죠. 와, 발음이 정말 좋아요. 지영의 칭찬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식사 후 지영은 저를 데리고 할아버지의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미국 유학 시절, 그리고 의사로 일하던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소아과 의사셨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셨죠. 지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사진첩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체코 프라하의 카렐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할아버지, 체코에 가신 적이 있으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네, 40년 전쯤이었죠. 의학학회 참석차 프라하에 갔었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죠.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지영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때 그 이야기. 할아버지가 체코 가족을 도와주셨던 그 일 말이죠? 할아버지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 일이지.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지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조금 긴 이야기예요. 제가 프라하에 있을 때 한 체코 가족을 만났어요. 그들은 한국 전쟁 고아를 입양한 가족이었죠. 그 아이가 아파서 제가 치료해준 일이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할아버지의 말투가 약간 어색했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할아버지의 작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달빛이 내리쬐는 조용한 밤이었죠. 지영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체코에서의 살,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트라우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찾아 한국에 오게 된 이유까지. 지영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셨죠. 밤이 깊어갈 때쯤 지영이 제안했어요. 다음 주에 서울에 올라오지 않을래요?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서울을 꼭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좋은 생각이야. 두 사람이 친구가 되면 좋겠구나. 다음 주말 저는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지영은 서울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등 서울의 주요 관광지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강공원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강가에 앉아 지영과 나눈 대화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한국에 계속 있을 생각이에요? 지영이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처음엔 1년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여기서 뭔가 찾은 것 같거든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을 찾으셨어요?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화. 그리고 소속감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체코에서보다 여기서 더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영은 제 손을 잡아주었죠. 이상하지 않아요. 집은 때로 우리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니까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학교 생활에 더욱 열심히 임했어요. 아이들과의 수업도 더 즐거워졌고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죠. 주말에는 박 할아버지와 함께 부산의 여러 곳을 다니며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 생활 10개월 차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학교에서의 응급처치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저는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었죠. 주말에는 박민호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거나 서울에서 지영을 만나기도 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 이제는 대부분의 대화를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교장실에서 저를 호출했어요. 테레사 선생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교감 선생님과 인사 담당자가 앉아 계셨어요.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세요, 테레사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교장 선생님은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말을 이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학교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외국인 교사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축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테레사 선생님의 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남은 2개월 후에는.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귀에서 윙 소리만 났죠.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응급처치 프로그램은요?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교감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유지하되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에요. 한국인 교사가 대체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대체될 수 있는 존재구나. 사무실을 나온 저는 화장실로 직행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체코로 돌아가야 하나?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체코에는 돌아갈 집이 있지만 제 마음의 집은 이미 여기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박 할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참을 수 없었죠. 할아버지, 제가 곧 한국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놀라신 듯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테레사?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요. 함께 이야기해봐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다음날 학교에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예전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던 동료들도 이제는 저를 피하는 듯 했죠. 들었어? 테레사 선생님이 곧 떠난대. 복도에서 교사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마치 제가 이미 이곳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교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테레사 선생님,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죠. 괜찮아요. 이런 일은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것, 박할아버지, 지영, 그리고 제가 일궈낸 성과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오후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테레사 선생님, 정말 미안해요. 당신의 능력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지만 회사 정책상 어쩔 수 없어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유감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을 바꿔주진 않았어요. 혹시 추천서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퇴근 후 저는 박민호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빗방울이 제 얼굴에 떨어졌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비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맞았네요. 빨리 들어와요. 할아버지는 저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집안은 따뜻했고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식욕이 없었어요. 먹기 싫어요. 제가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저를 식탁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먼저 배를 채워야 해요. 그래야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죠. 좋은 소식이요? 저는 의아해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죠. 먼저 먹어요. 그리고 기다려요. 곧 손님이 올 거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된장찌개와 불고기가 점차 제 기분을 나아지게 했죠. 식사를 마칠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본 사람은 상상도 못했던 분이었죠. 부산국제문화교류센터의 이사장님이셨어요. 어서 오세요, 친구.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셨죠. 이사장님은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어요. 테레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사장님은 자리에 앉으시더니 할아버지를 바라보셨죠. 박 선생, 옛 친구의 부탁이라 왔습니다만. 이 젊은 친구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가 본 가장 뛰어난 젊은이 중 한 명입니다.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사장님이 할아버지를 선생이라 부르는 이유는? 곧 모든 것이 밝혀지려 했죠. 테레사 씨, 제가 설명해 드려야겠군요. 박민호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분의 깊은 내면을 보는 것 같았죠. 저는 단순히 소아과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이후 해외 의료지원단으로 많은 나라를 다니며 활동했죠. 특히 체코에서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깊이 바라봤어요. 테레사 씨, 혹시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마리나 노바코바요. 왜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40년 전 프라하에서 만난 그 가족, 한국 전쟁 고아를 입양한 그 가족의 아이가 바로 당신의 할머니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1980년 제가 프라하에 갔을 때 한 체코 가족을 만났어요. 그들은 한국 전쟁 중에 고아가 된 여자아이를 입양했죠.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했고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이 바로 당신의 할머니 마리나였습니다. 제가 프라하에 있을 때 마리나가 심한 폐렴에 걸려 위독했어요. 제가 치료를 도왔죠. 그리고 그 인연으로 마리나의 가족과 친하게 지냈어요. 테레사 씨가 체코에서 왔다고 했을 때 그냥 반가웠어요. 하지만 노바코바라는 성을 들었을 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지영에게 조용히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 할머니가 한국 전쟁 고아의 딸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치료해준 의사가 바로 박민호 할아버지라고요?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거기에는 젊은 박 할아버지와 어린 소녀, 그리고 체코 부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마리나와 함께 프라하 1980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소녀는 정말로 제 할머니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죠.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40년 전에 제가 당신의 할머니를 도왔고 이제는 당신이 저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사장님이 말을 이어받았어요. 테레사 씨,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준비한 제안이 있습니다. 부산국제문화교류센터에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과 유럽, 특히 체코 사이의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일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인가요? 이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정규직으로요. 비자도 지원해드리고 주택 보조금도 제공합니다. 박 선생님께서 강력히 추천하셨고 테레사 씨의 이력과 경험이 저희가 찾던 인재상과 딱 맞아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건 단순한 직업 제안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테레사. 이건 당신이 열심히 일구어낸 현실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둘 다를 위한 운명의 선물일지도 모르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박민호라는 한국 의사를 기억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알게 된 거니?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때 심한 병에 걸렸고 한국에서 온 젊은 의사가 그녀를 살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의사는 할머니의 어머니, 즉 제 증조할머니가 한국 전쟁 고아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니. 믿을 수 없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테레사,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운명이란다. 한국 생활 1년 차가 되던 날, 저는 부산국제문화교류센터에서 새 직장을 시작했어요. 제 역할은 한국과 체코 사이의 문화, 교육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일은 박민호 할아버지가 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 교사가 아닌 문화교류 전문가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독립해 해운대 근처로 이사했고 주말에는 박 할아버지와 지영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1년 반 후 저는 한국 영주권을 신청했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영주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이 제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혈연으로는 체코인이지만 제 마음은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뿌리의 일부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영주권자로서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체코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치유받았죠. 박민호 할아버지와 지영은 제 삶의 중심이 되었고 센터에서의 일은 제게 큰 보람을 줍니다. 때로는 여전히 악몽을 꾸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깨어나면 곁에는 제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손길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제가 두 번째 생명을 얻은 곳, 진정한 평화를 찾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학교 복도에서 만났던 한 노인의 따뜻한 손길이었죠. 한국은 내게 나라가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